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박 PD 어디 좋은 데 안 다녀오셨어요? 저는 토요일에 집 앞에 공원에 가서 애들이랑 킥보드 박 PD도 예. 탈 줄 아세요? 조금 타는데요. 애들이 훨씬 잘 타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아이들 인라인 타는 거 좀 같이 구경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어제 저희 가족들이랑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갔거든요. 예. 거기 공원을 간 게 아니라 축구 경기를 보러 갔어요. 오. K리그. 어제 무슨 경기가 있었냐면요. FC 서울이랑 상주 상무간에 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FC 서울의 홈 개막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이 왔어요. 총 관중 숫자가요. 25,709명. 엄청나죠.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나올 때 한참 걸렸다니까. 특히나 어제는 어머니도 모시고 왔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예전에 제가 한번 축구장을 모시고 왔었었는데 그때는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제는 너무나 즐거워하시더라고. 이래서 축구를 경기장 와서 보는구나. 어머니가 그런 말씀까지 직접 하셨었어. 왜였냐면 그 전 경기는 너무나 재미없었거든요. 0대 0이었는데 어제 경기는 FC 서울이 4골이나 넣었어요. 4대 0으로 이겼거든. 예. 그러니까 골 들어갈 때마다 폭죽도 터지고, 그리고 FC 서울에 서포터즈 있죠. 수호신. 예. 수호신도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10,000명 정도가 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 번도 자리에 앉질 않아. 경기 내내 서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쟤네들 뭐 음료수라도 좀 사주고 싶다고. 그리고 이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또. 그렇죠. 저희는 축구장을 좀 여러 번 가서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 안에 물론 편의점이나 파는 가게들이 있는데 좀 비싸잖아. 예. 근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요. 바로 밑에 홈플러스가 있어요. 거기 식당가도 있고 뭐 떡볶이나 KFC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떡볶이랑 치킨이랑 다 싸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갔어요. 아니 보통 수영장 이런 데 가면은 앞에서 음식 있는지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K리그는 검사를 안 하거든요. 대신에 국가대표 경기 이럴 때는 그걸 검사를 해요. 제가 작년에 국가대표 경기 평가전을 갔었었는데 그때는 검사를 하더라고. 그건 왜 그런 거죠? 그게 규정이 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봄도 되고 날씨도 좋고 야외 활동하기 좋으신데 축구장이든 야구장이든 뭐 가족들이랑 지인들이랑 한 번씩 가보시면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봄을 만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야구 개막하면 야구장 먼저 가봐야겠네요. 그렇죠. 세상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다. RPG2의 무기, 이제 드래곤이 무기다. 세상에 없던 전쟁, 크레이지 드래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전업주부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전업주부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용어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약간 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전업주부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네. 우리 와이프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잖아요. 실제로 2년 연속 전업주부 수가 감소를 했대요. 그래요? 통계청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가사와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 전업주부죠? 그렇죠. 708만여 명인데 1년 새 5만 8천 명이 줄었대요. 58,000명이나요? 예. 전업주부가 줄었다는 거는 이 전업주부들이 직장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2년 연속 전업주부가 줄었는데 올해만 해도 1, 2월 조사에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만 3천 명이 줄었대. 이 통계청 조사를 본 한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4살, 6살 아이들 둘을 키우시는데 갑자기 전세금이
7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그래서 아니 월급쟁이가 7천만 원이 갑자기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반전세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애 유치원비, 자동차 할부금, 각종 보험료, 세금 다 떼고 났더니 저축은커녕 마이너스. 결국 애들을 유치원 보내고 남는 시간에 전업주부였던 분이 알바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업주부를 탈출한 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생계 전선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한탄에서 나옵니다. 애들 보내고 살림하던 시간에 일을 하니 애들하고 놀아줄 체력도 바닥나고 가족들한테 짜증도 더 내고 악순환이네요. 전업주부가 줄어든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인 줄 알았더니 결코 그렇지가 않군요. 예.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계빚 예전부터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가계빚 증가 속도 이것도 우리가 장난이 아닌가 봐요. 세계 2위래요. 우리나라는 1위 아니면 2위, 이 정도 아니면 안 해. 아, 스케일이 크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자료는요, 국제금융협회 IIF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올 3월 신흥시장 부채 모니터 이런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여기를 분석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세계 2위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석한 나라는요, 19개 신흥국.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아니에요. 신흥국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부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19개 국가를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19개 국가 중에 부채 비율이 오히려 하락한 나라도 꽤 있어. 보니까 5개 나라나 오히려 부채 비율이 줄어들었대요. 대표적으로 헝가리, 터키, 러시아, 체코,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은 부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줄어든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채가 늘어나고 현 정권에서 창조경제 한다고 했잖아요. 예. 하긴 했네요. 빚더미 창조경제. 다음 소식입니다. 학습지.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학습지 선생님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습지도 브랜드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빨간 펜이나 구몬이나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소비자 문제 연구소라는 곳에서 오늘 리서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4년 동안 여기 센터에 접수된 학습지 관련 민원이 528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데 이 민원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게 중도 해지. 이 중도를 해지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더라도 조건이 까다로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학습지 구독 계약을 중도를 해지를 하려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그런데요. 이게 한 달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공부할 교과서를 주문을 해놨는데 지금 그만두면은 안 된다. 이 책이 곧 나오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3월에 그만두려고 신청을 하면 최소 4월 말 이때 그만둘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달치를 더 받아먹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브랜드들을 쭉 보면은 대교 정도만 바로 해지가 가능했고요. 나머지 업체는 다 해지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선생님들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학부모가 갑자기 이제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은 학습지 회사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한대요. 관례상.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선생님들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돈으로 일단 계약금 해지를 해주고 기간이 지나서 이거를 돌려받는 형식으로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갑질 아니에요, 갑질? 그러니까 결국은 학부모, 선생님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아이고. 요즘 스마트폰으로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저도 카카오 택시 많이 탑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제 스마트폰 안에 여러 가지 포인트들 쌓인 게 있잖아. 네. 그걸로 택시를 탈 수 있으면 참 편할 텐데 돈이 덜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택시 요금을 그런 포인트로 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나왔네요. 오, 이제 택시 요금도 할인이 된다. 좋네요. 이 서비스는요, SK 플래닛이라고 있죠. 예. 여기에서 T맵 택시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T맵 택시는요, 택시 안에 결제기와 연동을 해가지고요, 국내 최초로 택시 요금을 할인 또 요금 결제 이거를 가능하도록 해준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SK텔레콤 고객들은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거군요. 그렇죠. SK텔레콤 고객들한테는 T 멤버십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이걸로 일부 택시 요금을 차감해가지고 훨씬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얼마를 받을 수가 있나요? 일단 SK텔레콤 이용하는 승객은요, T 멤버십을 통해서 택시 요금의 10% 그리고 최대 3,000원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매번 할인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숫자 제한이 있네요. 월 4회. 그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 1회 정도니까. 거기다가 T맵 택시 승객은요, 현금이나 카드 뭐 이런 거 없이도 요즘 인기 있는 페이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 뭐 실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바로 결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카드 안 들고 다녀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저는 SKT 안 쓰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KT는 카카오 택시랑 해야 되겠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동차 요일제 있잖아요. 저도 이거 가입했어요. 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매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5%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없앤다는 거야. 이걸 왜 없애? 왜 없애냐? 승용차 요일제 참여한다고 해놓고서 막상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참여를 하면은 혜택이 쏠쏠하거든요. 뭐가 있냐면요, 자동차세 5% 감면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공용주차장 20에서 30% 할인,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절반,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쏠쏠하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거주지 우선주차 구획 배정을 할 때 가산점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 거주지 우선 주차가 뭡니까? 골목 주차를 할 때 왜 집 앞에 이렇게 선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그렇죠. 거기를 거주자 우선 배정을 하는데 이때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분들은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걸 없앤다는 겁니다. 다.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이걸 왜 없애는 거예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이 3회 이상 이거를 위반을 하면은 혜택이 원래는 중단이 된대요. 그런데 단속을 거의 안 한대. 왜? 인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혜택만 받고 의문하지 않는 체리피커라고 하잖아요. 체리피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도 자체가 쓸모가 없어진 것 같다. 그래서 폐지를 하는데 글쎄요. 취지가 좋아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막상 해봤더니 좋은 점만 얻으려고 하고 의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도를 없앤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여기서 얘기하잖아. 단속이 허술하다? 그럼 단속을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요즘 가뜩이나 실업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거 단속하는 요원들 뽑아가지고 실업난도 해결해주면 될 텐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없애는 거야? 그래서 이 보도를 접한 분들은 입을 모아 얘기를 하죠. 또 하나의 증세로구나.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그러면 오늘의 섹션 외신 얘기를 할 텐데요. 박 PD는 화상이란 용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화상은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불에 디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타인을 심하게 하대할 때 쓰는 용어 하나, 그쵸. 이거 이런 화상. 그리고 중국 출신의 장사하는 사람들. 네, 그렇게 세 개가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랑 두 번째 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릴 거는 세 번째, 박 PD가 얘기했던 세 번째 중국계 상인. 네. 이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근데 갑자기 왜 화상 이야기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화상이 뭐 얼마나 되길래 경제브리핑 섹션면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화상의 파워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 화상들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더 뛰어넘어. 일단 규모 면에서요, 웬만한 국가보다
훨씬 크대. 뭔 얘기냐면요. 2014년, 2년 전 자료죠. 이 자료를 보면요. 화상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뭐 우리나라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정확히 맞췄네. 우리나라 인구랑 거의 맞먹어요. 4,800만 명. 와. 우리나라가 인구가 지금 5천만이 좀 넘어가잖아요. 예. 근데 세계 26위예요. 그런데 화상이 아까 4,800만 명이잖아. 그러면 거의 세계 30위권 수준이야. 웬만한 국가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거죠. 그래서 그런가?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 이게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화상이란 게 큰 회사도 있지만 1, 2인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화상들이 운영하는 회사 숫자를 계산해 보면요. 1,000만 개 정도가 나온다. 와. 기업만 1,000만 개.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들이 보유한 유동 자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2조 달러. 2조 달러면은 2,000조가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있죠? 이거의 1.5배야.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맞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그런데 이 화상이란 게 예전엔 별로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1991년에 세계 화상대회라는 게 처음 열렸거든요. 이때부터 화상의 파워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2년에 한 번씩 세계 화상대회라는 걸 열고 있어요. 세계 화상들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렇게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대회가 세계에서 올림픽 유치하는 것처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야. 이 대회 우리나라에서 열어달라. 왜냐면 전 세계 화상들이 다 모이니까. 실은 우리나라도 제8회 대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열었었거든요. 이게 2005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때 전 언론이 세계 화상대회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었었죠.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상 네트워크는요. 이런 식으로도 불린대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제4제국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세계 경제 축 하면 3대 축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미국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 EU라고 불리죠. 예. 그리고 동북아,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이런 3대 경제축이 있는데 그거와 맞먹는 제4제국 이게 화상 네트워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유, 그러면 중국은 4개 중에 2개를 먹은 거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중국 언론들은 어차피 화상은 중국계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해외에 나간 중국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면 효자라고 부르. 화상이 중국의 효자다. 왜 그렇게 불리는가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차이나머니 공습에 떨고 있대요.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차이나머니가 전 세계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뭐 예전처럼 명품을 싹쓸이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을 싹쓸이하고 있어. 중국 차이나머니가 싹쓸이하는 대상은요. 우리나라 기업도 있고요. 유럽 기업도 있고요. 미국 기업들도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세라톤 호텔 아시죠? 예. 여기가 스타우드 호텔 앤 리조트 월드 와이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팔렸어요. 지난 18일 날. 어디에 팔렸냐면 중국 안방보험 그룹 여기에 팔렸거든요. 팔린 액수는 1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6천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스타우드 그룹이 지난해 벌써 어디다 팔겠다 약속을 했었대. 어디냐면 메리어트라고 있잖아. 예. 이거 호텔 체인이잖아요. 예. 여기에 122억 달러를 받고 팔기로 했었어요.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파기를 해버렸어. 그것도 안방그룹이 불과 일주일 전에 나 관심 있는데 나한테 좀 팔아보지 않을래? 일주일 만에 마음을 바꾼 거야. 왜 바꿨을까요? 당연히 돈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아까 메리어트는 스타우드 그룹한테 122억 달러를 제시를 했거든요. 계약을 그렇게 맺었어요. 근데 안방보험 그룹은요. 스타우드 그룹한테 내민 돈이 130억 달러. 8억 달러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위약금을 주고도 4억 달러가 더 남았다. 그렇죠. 계약을 파기한 것 때문에 메리어트 그룹한테 물어야 될 위약금은 4억 달러인데 플러스 4억 달러가 더 생기니까 스타우드 그룹은 당연히 남는 장사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알려지니까요.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 뭐냐면 무서운 가로채기다. 중국 애들이 돈을 앞세워서 자기네 중요한 기업을 가로채기에 이렇게 비하를 한 거예요. 특히나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 같은 중국 기업이 가로채기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여러 번 있어 왔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요. 이런 보도를 했어요. 올 들어 이달 3월 16일까지 중국 자본이 사들인 해외 기업이요. 무려 1,020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중국 자본이 해외 기업을 사들인 데 들인 돈 1,060억 달러와 맞먹는 액수다. 엄청나게 크다는 거야. 근데
더 놀란 사실이 뭔 줄 알아요? 중국이 이렇게 M&A에 인수합병에 열을 내고 있는데 전 세계 M&A 시장은요 오히려 꺾이고 있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M&A 시장이 파산 분위기인데 중국만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들어 전 세계 M&A 규모는요 약 3,300억 달러 정도로 예측이 됐대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는 2004년 이후에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중국이 사들인 돈이 1,020억 달러를 했잖아. 현재까지 이뤄진 M&A의 3분의 1을 중국이 먹어버린 거야. 예. 중국이 전 세계 M&A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재미난 사실은 중국 자본이 눈독 들이는 명단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수 포진해 있대. 올 들어서만 중국 차이나머니가 국내 상장 기업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들어보면 여러분도 아실 만한 업체들이 있어요. 웹젠, 소리바다, 넥스트아이, 한국콜마, 처음 NC, 디지털 옵틱, 덱스터 이런 기업들이 있대요. 네. 특히 웹젠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김병관 이사회 의장이 얼마 전에 더민주 그렇죠. 예, 그쪽 정치계로 또 입문을 하셨죠. 그렇죠. 근데 웹젠의 경우에는요. 원래 NHN 엔터라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지분을 19.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NHN 엔터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웹젠 지분을 어디다 팔았냐면요. 중국 게임사인 아오팜 계열의 펀게임에 팔았어요. 아오팜이 근데 국내랑 상당히 인연이 있어요. 오늘날 웹젠이 있게 만들었던 게임이 하나 있잖아. 뮤. 네. 근데 뮤 오리진의 모바일 게임의 중국 버전을 아오팜이 퍼블리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퍼블리싱 하자마자 중국을 대표하는 게임사로 엄청 컸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오팜이 웹젠 지분을 내가 인수를 해야지 이러면서 19.24%를 인수를 했거든요. 웹젠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네요. 필라도 원래 이탈리아 브랜드였는데 한국에서 유독 인기가 많았는데 한국이 본사를 인수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도요. 상하이 ISPC 이 자회사가 지분을 10.25%를 취득을 해가지고 지배주주 지위를 얻었거든요. 나머지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같이 중국 자본의 한반도 공습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잠시 얘기 드렸지만 차이나머니 공습에 대해서 세계 언론의 시각이 결코 좋지가 않죠. 이런 의혹들까지 제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자본이 해외 기업 인수에 나서는 그 자금줄이 바로 베이징 권력자들의 뒷돈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권력자들의 뒷돈이다? 이게 무슨 소리죠? 미국 경영 전문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최근에 이런 보도를 했어요. 중국의 해외 M&A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펼치는 부패 사냥을 피해서 검은 돈이 해외로 탈출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사정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쌓아놨던 검은 돈들을 해외로 빼돌려야 되는데 그냥 빼돌리는 게 아니라 아예 기업을 사버린다는. 그러면 웹젠이 시진핑 거란 얘기예요? 시진핑보다 좀 밑에 있는 애들이죠. 시진핑이 부패를 했다고 하면 우리 중국 애들한테 잡혀가. 또 외신들은 이런 의혹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뭐냐면 위안화 가치가 지난해 중순부터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 자산을 가지고 있느니 차라리 해외 자산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위안화 표시 자산을 줄이려는 중국 기업들의 전략적 의도가 숨어져 있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좀 이해가 되죠? 해지 전략이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난해 중순부터 중국 내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중국 내 비즈니스를 하던 기업들도 이젠 중국만으로는 안 돼.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자. 그러려면 해외 기업을 사야지 사업이 훨씬 더 원활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분석을 하는 데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혹은 이제 호황이나 버블의 끝물 현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도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해외 자산 엄청나게 사들였거든요. 1929년 대공황 직전에요. 미국 자본이 독일 회사들을 엄청나게 사들였어. 이것도 역사책 보면 나오죠. 또 1980년대 후반에는 일본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 다 사버렸잖아. 그렇죠. 부동산도 싹쓸이 해버렸고. 근데 그렇게 싹쓸이 한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미국은 대공황이 왔고 일본도 몰락하기 시작했잖아. 잃어버린 20년이 왔잖아. 중국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지금 중국이 마지막 끝물로 해외 자산을 사들이는데 결국은 미국 대공황, 일본의 몰락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중국 기업들의 M&A 방식이 빚을 내서 해외 기업을 사냥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인수 후의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아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면 M&A 저주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악담까지 해. 근데 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있네요. 설득력이 있을까요? 예.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의 주장처럼 중국 M&A가 이런 의혹이 있고 곧 열기가 꺾일 것인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 최근에 중국 국유 기업인 화공그룹이요 430억 달러를 들여서 세계 최대 농약 업체인 스위스의 신젠타를 인수를 했거든요. M&A에 들인 돈이 52조 3,700억 원. 장난 아니죠? 이 회사가 농약도 팔지만 종자 생명공학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에요. 하이얼 있죠. 중국을 대표하는 가전업체. 하이얼. 예. 얘네도 미국을 대표하는 GE 가전 부분을 인수했잖아. 그렇죠. 이것도 54억 달러에 또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다렌 완다그룹도 유명하죠. 여기는 최근에 미국 영화사인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를 35억 달러 인수를 했어요. 인수한 거는 아까 얘기랑 똑같은데 이 뒷 배경에 보면 재미난 일이 있어. 뭐냐면 이런 막대한 인수전이 벌어지면요. 유명한 금융회사들이 끼잖아. 예. 인수 작업이 그냥 기업 CEO들끼리 도장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분석도 해야 되고. 예. 미국 기업이나 스위스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인수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세계 금융을 대표하는 월가 금융권이 한 군데 이상 껴야 되는데 세 번의 인수전에 월가은행이 한 군데도 낀 데가 없어.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M&A 시장에 큰 손으로 부상하면서 중국 해외 M&A 거래가 전 세계 투자은행들의 짭짤한 수익원으로 떠올랐는데 월가은행들은 진짜 닭 좋던 개신세가 된 거만 거야. 한 군데도 끼질 못했으니까. 이 중국계 은행들이 그만큼 금융 첨단화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종족이다 보니 수수료도 쌀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계 은행들은 중국 내 규제 당국과 엄청 가까울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해외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시간과 돈을 절약해 줄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공산당에게 떡밥을 충분히 뿌려놨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거기다가 아까 박 PD가 지적한 대로 벌써 중국계 은행들이 국제적인 M&A를 여러 차례 성사를 시킨 사례가 있대요. 노하우가 쌓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게다가 미국이나 유럽은행에 비해서는 수수료는 저렴하게 해주고 중국 기업이 대형 M&A를 할 때 월가은행들을 결코 껴줄 이유가 없는 거야. 중국계 은행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월가은행들은 엄청난 큰 수익을 빼앗겼잖아.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의 공습은 과거 일본에 했던 것처럼 중국이 미국의 알짜 기업을 싹쓸이한다. 이런 나쁜 시각을 전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헛소문을 낸다. 그렇죠. 결코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동원할 수 있는 언론을 모두 다 동원해서 중국 M&A 대비해야 된다. 얘네들 내 밥그릇 빼앗고 있는 얘기는 못하지만 나쁜 시각을 퍼뜨리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주목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외신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대상이 뭘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자본력도 두려워하겠지만 더 두려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화상. 그렇습니다. 제가 화상 얘기를 처음 꺼낸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화상 숫자가 4,800만 명이랬잖아. 기업을 하는 사람만 4,800명이에요. 그 가족들 다 빼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을 거 아니야. 그 나라에서 모든 정보를 가져다가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한테 알려주는 거야. 여기 가면 이게 돈이 되네. 여기 가면 이 기업 진짜 성장 가능성이 있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4,800만 명이 다 스파이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에선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거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 투자도 활발한가 봐요. 그렇죠. 아프리카에도 중국인들이 엄청 나가 있거든요. 처음에 아프리카에 중국인들이 갔었을 때는 진짜 광산에 노동자들로 갔어. 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장사를 하고 하다 보니 지역 유지가 된 거고 그 지역 유지가 된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 있는 공산당 간부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이거 진짜 돈이 돼. 여기 와서 투자해. 중국 공산당이 와서 보니까 진짜 그런 거잖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도 와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중국인들이 중국 화상에 대해서 효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진짜 효자 아닙니까?
중국계 사람이 아닌 민족들이 봤을 때는 화상이 화상이군요. 그러겠네요.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도 화상과 비슷한 조직이 있어요. 한상. 그렇죠. 세계 한상대회도 있습니다. 화상대회와 비슷한데 세계 화상대회는 잘 되는데 한상대회는 잘 안 된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로 분열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불연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탈세나 우리나라는 또 국방의 의무 이런 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이 세계 한상대회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짚어드릴까 해요. 오늘은 너무 길어지니까요. 아무튼 중국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진짜 든실한 효자를 두고 있으니까요. 저녁에 한상 차림을 좀 받아 먹어야 되겠는데. 혹시 기부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 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재미난 글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제목이 목사 사용 설명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 사용 설명서 붙어 있는 글들은 그 전에도 상당히 많았었죠. 애인 사용 설명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목사 사용 설명서라 참 재밌어서 제가 읽어봤더니 10가지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10가지 항목이 너무나 재밌어요. 첫 번째,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두 번째,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세 번째,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네 번째, 휴대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다섯 번째,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여섯 번째,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일곱 번째,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덟 번째,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아홉 번째,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열 번째가 제일 재밌어요.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이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이건 뭐 다산 콜센터 능가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글을 도대체 누가 썼을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만요. 한 시골에 있는 담임 목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래요. 근데 이 목사는 왜 이런 글을 썼나?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몇 명이 안 되는 노인이 전부인 시골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 보니 내 진심을 가로막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섬기는 직분이라고 누누이 설교해도 하나의 잘못된 빗장 찔린 그들의 마음은 열린 기미를 보이지 않아 성도들의 손에 이런 목사 사용 설명서를 들려주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기존의 목사 이런 사람들은 맨날 불신지옥 이런 얘기만 하니까 믿음이 안 가고 마음의 벽을 높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히려 선교를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이 부분이 재밌잖아요. 10번째, 고스톱 칠 때 짝 안 마시면 전화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아주 인간적이네요. 그래서 이 목사는 10번 항목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뭐냐면 노인들은 경로당에 모일 때마다 화투를 치시는데 예고 없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자신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안절부절 못한다. 왜냐면 목사님한테 화투 치는 거 들켰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화투는 목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교인들의 작은 기쁨까지 빼앗는 옹졸한 규범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멋진 목사님이네.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목사 사용 설명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전에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 불교 신자라고. 스님들도 스님 사용 설명서 이런 거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또 하나
한 군데가 또 생각나잖아. 정치인들 네. 최근 총선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겠다. 뭐 말은 참 많지만 제대로 이렇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사용 설명서 한번 만들어본 국회의원 후보자가 있는지 참 의문이 들어요. 정치인 사용 설명서는 1번밖에 없잖아요. 1번으로 끝나. 1번이 뭐예요? 선거 전에 콜. 게다가 요즘 리더십 부재 때문에 고민하시는 기업의 CEO나 기업의 각 임원들 이런 분들도 CEO 사용 설명서, 부장 사용 설명서 이런 거 만들어서 부하 직원들한테 나눠줘 봐요. 리더십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모습. 핵심이 그거 같아요. 오늘은 동조를 많이 해줘서 내가 기쁘네요.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